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여기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이제 아침 저녁 공기가 차고요. 날씨가 차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겨울이 다가왔다는 얘기고, 겨울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또 한 해가 또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한 해 끝에, 그러니까 매해 끝에 찾아오는 이 느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공허도 아니고 아쉬움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올해는 내 아이를 잘 케어했는가? 물론 지난 이제 10개월 동안, 지난 10개월, 9개월 반 동안 아이를 키워왔잖아요. 또 잘 했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퀘셔닝이 많아요. 잘 못했어요. 그리고 애가 이제 더더욱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뭐 더 잘하고 더 못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 패런팅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양육 스타일이 뭐 이렇게 체인지 되지도 않고요. 또 바뀌지도 않고, 이제 그리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매해마다 후회가 되기도 해요. 어떻게 잘 지내왔는지, 잘 했는지, 제 자신, 나름대로 평가하기도 그렇고. 일단, 올해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충격적인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걸 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저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저 혼자 1박 2일 그러니까 러플리 조금 짧은 2박 3일을 여행 아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하는 스포츠 이퀴먼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서 그걸 갖다 주는 겸,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싸지 않은 거라서 우편으로 보낼까 뭐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럼 내가 직접 갔다 오겠다, 이제 그 핑계로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그 위에 포인트 레이어스라는 곳 동네까지 이제 한 바퀴 싹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좀 갔다 왔더니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로서 한 해 양육을 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돼요. 이걸 잘할 걸, 이걸 더 해볼 걸, 그러면서. 그러면 양육 스타일, 패런팅 스타일은 뭐가 제일 좋은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냥 비장애 아이와 장애 아이를 키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똑같이 적용하라 그래요. 저희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근데 큰애는 알아듣잖아요. 둘째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설튼뛰기는 아이가 고쳐진 것도 있고 설튼뛰기는 고쳐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직도 working on it. 그쵸? 계속 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최고의 양육 방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 뭐 어떤 심리학자들을 양육 전문가들은 친구가 되라 그러는데, 또 친구가 된다는 것도 좀 뭐 친구 같은 부모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애들 보면 친구 같아요. first name 부르고 막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좀 충격받은 게, 소개를 받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왔어요. 그러면 보통 한국 분들은 이 사람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끝내요. 성함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 애들은 well, this is Peter, this is Kim, this is my dad.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해주고, 그런 거 보고 조금 한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친구 같은 부모, 한국 정서상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애들은 거의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육 스타일을 쭉 보면 뭐 어떤 양육 스타일이 그나마 자폐 아이들한테 잘 적용이 되는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authoritative parenting이래, 권위적인 양육. 근데 권위적이라는 게 권위로만 갖고 짓누르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있냐면, 여기에는 권위적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한 잣대가 필요한 거죠. 일관된 규칙. 즉 자폐 아이들은 이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루틴 안에서, 계획 안에서 항상 똑같이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좀 힘들어합니다, 아이가. 그래서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얼마나 스트릭하게, 강하게 강조를 하고 그걸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루틴에서 자기 스스로의 것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가. 즉, 8시에 일어나면 학교 갈 준비해야 되고, 학교 갈 준비가 되면 스쿨버스를 타야 되고, 스쿨버스 타면 학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아이가 막 길바닥에 눕지 않는 이상, 저희도 이제 계속 아침에는 스쿨버스 타고 보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지 않겠다 그래도 그 스케줄에는 꼭 그걸 해야만 되는 어떤 강압적인 혹은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거 내일에 너 이거 못하지, 안 하지, 이렇게 이제 유연성을 보이면 아이는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걸 가지고, 때로는 애교로, 때로는 울음으로, 때로는 피하면서까지 그걸 부모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권위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권위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국말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권위적이라는 게 우리는 독자자도 경험해 봤고요. 그리고 뭔가 독단적이게 행동하는 그 가부장적인 아빠의 모습을 권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보는 authoritative parenting은 좀 다르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니드를 살피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 아리클에서 얘기하는 거는 권위적 authoritative parenting은 아이의 필요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간혹 아이들의 감정에 소홀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울거나 뭘 하기 싫어서 땡깡을 쓰거나 그러면 우리 땡깡 쓰는 데만 포커스합니다. 왜 아이가 땡깡을 부릴까? 음식이 맞지 않을까? 옷이, texture, or smell, or sound, noise 이런 걸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가끔은 체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혹은 아이가 embarrassing 했는지, 창피함을 느꼈는지 등등등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고 그 있던 텐트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페일하는 모습, 필요를 민감하게 반응해서 캐치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공하고 그 아이가 그걸 느꼈다면 그 필요를 채워줘야죠. 아이가 냄새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거부한다. 그러면 냄새를 제거해줘야 되죠. 아니면 같이 제거하든지. 노이즈가 심하다. 그러면 헤드폰을 끼워줘야 되죠. 아이 귀에다 헤드폰을 껴주고 노이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어떤 살필 줄 아는 권위적인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단어 자체로만 이야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많은 걸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같이 아주 중증인 아이들은 매번 가르쳐줘야 되면 저는 아직도 바지 입는 걸 굉장히 진짜 십수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양말 신는 것도 십수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한 짝은 똑바로 신고 한 짝도 그렇지 않음에도 고쳐주기보다는 계속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 혹은 계속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어떤 권위적인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어감상 authoritative parenting이라는 게 영어인데 한국말로 굳이 고치자면 권위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모, 이런 권한인 거예요. 아이한테 반응적이고 아이의 루틴을 지켜서 단호하게 하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부모 패런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지금 얘기하면서 권위적인 부모라기보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어쨌든 단어가 그런데 모든 상황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패런팅, 양육, 부모가 스케줄도 컨트롤해주고 아이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프로바이드, 제공, 니드를 채워줄 수 있고 아이의 인디펜던트, 독립성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게 아이들한테 효과적이냐고 이 글 저자는 얘기하고 있냐면요. 정확한 그 하루의 일과와 그리고 아이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게 끝나면 이게 될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테라피,
테라피 끝나면 잠자리. 이제 이게 저희 아이 큰 스케줄인데요. 이 안에 또 작은 스케줄들이 학교 가면 1교시부터 뭐 6교시까지 있고, 6교시가 끝나고 오면 아빠가 픽업하는 시간, 아빠랑 픽업하면 집에 와서 스낵 혹은 간식 혹은 저녁을 먹는, 애가 때로는 배고프면 밥을 풀미를 먹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불안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비헤이비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넌 이걸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어라는 어떤 reinforce 강화제를 통하여 아이가 얻는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인터랙션을 하면서 아이의 그 사회적 혹은 감정적 기술, 그러니까 그 사회적 관계적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ABA도 같이 해야 되고 OT도 스피치 테라피도 이런 부모의 테리토리 안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 그래서 그 ABA나 그 OT 스피치 테라피 할 때 테라피스트랑 얘기를 자주 하셔야 되는 게 나는 이런 골을 원한다. 이런 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 그 골에 맞춰서 그 모든 테라피스트 학교, 가정, 그리고 테라피스트의 한 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뭐 nothing compare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의 그 아이의 성장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장애인만큼의 어떤 성장보다는 아이가 그만큼 성장해온 가치, 성장해온 만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면 항상 후회가 돼요. 내가 잘하고 있었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항상 후회가 되지만 또 다독거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후회하는 면은 지금 당장 올해 2024가 아니고 during the pandemic인 거예요. 2020, 21, 22, 23 until 작년까지 그 안에 있었던 한 3, 4년 동안 있었던 팬데믹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었던가. 근데 사실 되게 힘들었던 시기죠. 평생에 한 번도 못 겪을 그 격리 시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아이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었나. 비장애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기간이었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그 필요하고 잘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룰을 갖고 있더라도 아빠가 부모님이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아이는 이게 필요해, 우리 아이는 이것이 필요해라는 어떤 섬세한 접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폐를 한 15년쯤 이제 키워보니까 let it go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놀 때 아침 8시 반부터 8시에 학교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는 3시 반, 그 다음에 4시부터 테라피에서 7시 반, 7시쯤 끝나면 아이가 놀 수 있는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 보통 저희는 9시 자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인데 그 아이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놀아야 돼요. 저희 아이가 노는 게 아이패드 보기, TV 보기예요. 그 다음에 블랭켓, 이불 갖고 놀기인데 이 세 가지를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아이가 여기에 제일 만큼 스트레스 릴리프하고 그래서 인조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항상 보면 저의 양육 방식도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보면 끊임없이 책 읽어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는 받아들이는 게 별로 리미트니까 굳이 열 몇 시간, 8시부터 7시까지 11시간을 공부와 테라피에 매달려 있던 아이를 또 그거를 또 시간을 내서 책 읽어줘 쪼갠다?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 여기서 조금 나아진다?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럼 아이의 스트레스나 그 웰빙 라이프는 어디 갔는가? 사실 저는 그게 요즘 가장 큰 퀘션이거든요. 웰빙.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이 아이가 이렇게 푸시하고 포스해서 배우는 것이 이 아이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건강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우리도 어떤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자폐 아이들은 그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는 혼자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행동이 폭력적일 수도 있고요. 자해 행위로 변할 수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조이는 것보다는 좀 릴렉스하고 플렉서블한 그런 그 양육 방법이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리클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양육 방식이 뭐 한국말 이렇게 짓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루틴과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주면서 아이의 세심한 이들도 살피고 그리고 아이의 필요한 것을 통하여 아이의 테라피의 접근성 혹은 개선성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나마 이 authoritative parenting이 그나마 자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좋은 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자폐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잘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도 판단하거나 욕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이를 잘하는 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최선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